안녕하세요, 캐나다연입니다. 일단 지난 영상에서 반말 불편러 분들이 많아서 반말을 안 할게요. 지난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다니던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을 퇴사하고 캐나다에 있는 고용주가 다른 비즈니스인 옷 장사를 하기 위해 동대문 도매에서 구입한 택도 안 뗀 새 옷 26kg를 들고 인생을 걸고 하는 이민에 공항에서 워크퍼밋 받는데 문제는 없겠지 하는 걱정과 불안함을 안고 이민을 출발했었다. 캐나다로 들어와 이주공사 정착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집을 구하는 중이었고 대략 10곳 이상 되는 타운하우스를 보았고 우리 세 식구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곳에 어플리케이션 지원을 했다. 이제 캐나다로 막 들어온 나는 최소한의 신용, 3개월치 월급 명세서조차 증빙할 자료가 없다. 결과는 다 떨어졌다. 누가 신용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겠나? 나 같아도 안 준다.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좀만 까먹자. 어차피 이곳 에드먼튼에서 영주권을 따며 2년 정도 체류할 예정이니까 렌트 계약 기간인 1년치 렌트비를 한 번에 내기로 제안을 했다. 흔쾌히 받아들여졌다. 해피 투 렌트잇이라는 답장이 왔다. 드디어 집이 마무리되었다. 우편번호도 생겼다. 몇 주간 그래도 정착 서비스를 이용하며 아늑하게 보냈던 이 방도 떠나게 되었다. 짐은 한국에서 올 때 가져왔던 캐리어들이 전부였기에 일단 온돌 방식이 아닌 이 집에서 입이 돌아가지 않도록 한국에서 가져온 전동 튜브 매트를 하나 펼쳤다. 집은 넓은데 이삿짐이 하나도 없다.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야 한다. 근처 한국마트에 들려 필요한 것들도 조금 사고 한국에서 가져오지 않은 가구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알아보고 나중에 박싱데이 때 왕창 구매했다. 크리스마스가 한 달도 넘게 남았는데 벌써 동네 분위기는 크리스마스다. 서로 경쟁하듯 집을 꾸미기 시작한다. 사실 어느 집이 잘 꾸몄냐 보는 것도 재미가 쏠쏠하고 왠지 마음은 벌써부터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들뜨고 그런다. 한국에서 발품 팔던 능력을 발휘하여 2월 되어 세일로 나온 큰 400불짜리 트리를 159불에 득템했다. 대략 2m 13이란다. 스케일부터 다르다. 평소 로망이었던 탁구대도 구입해서 집에 설치했다. 사실 같이 칠 사람이 없으니 반으로 접어서 세워놓고 이렇게 혼자 쳤다. 한 일주일 쳤다. 한심했다. 이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설레지 마라 이민이다. 여행 아니다. 이민이다. 벽신아. 집에 어느 정도 가구도 구매해서 직접 조립도 해보고 새로운 경험들에 설레었다. 눈은 많이 오지만 눈 사이에 귀엽게 숨어서 인사하는 우리 동네 귀여운 토끼들. 지방세를 내지 않아 다른 주보다 세금이 싸서 생활비에도 강점이 있고 액티비티의 도시인 만큼 익사이팅한 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환경, 이 마을, 그리고 에드먼튼이 점점 마음에 들었다.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되었으니 이제 발휘되어줄 차도 구매해야 한다. 차의 예산은 3만불로 잡았다. 해외에서 처음 구매하는 차 치고는 조금 높은 금액이긴 하지만 차는 크고 성능 좋고 안전한 걸로 하고 싶었다. 에드먼튼의 겨울은 눈이 많이 오고 기온이 낮아 도로가 많이 미끄럽다고 걱정을 했었다. 진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한 차, 조금 큰 차, 우리가 캐나다에서 여러 주에 살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알버타 주에는 픽업 트럭이 70% 이상일 만큼 많았다. 할리팩스는 픽업 트럭 대 세단과 SUV 비중으로 따지면 50대 50 정도. 토론토는 세단과 SUV가 80% 이상일 만큼 픽업 트럭이 그렇게 많진 않다. 알버타주의 특성상 픽업 트럭이 정말 많은데 만에 하나 픽업 트럭이랑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튼튼해 보이는 놈으로 골랐어. 눈이 많이 오면 에드먼튼 도로에 제설을 위해 자잘한 자갈을 많이 뿌려. 유리창이 깨질 일이 빈번하다 해서 유리를 몇 번이고 무선 교체할 수 있는 플래티늄 케어 옵션까지 하다 보니 처음 예상했던 비용보다 8,000불이 오버되었다. 그나마 캐나다에는 자동차 취득세가 없어 다행이다. 그간 이주공사 정착 서비스를 하면서 이주공사 직원과도 24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 형동생 하면서 친해졌다. 아는 곳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착을 준비하기 위해 거의 매일매일 형들과 보냈다. 이 당시 대략 10,000명 정도의 한인이 살고 있었던 에드먼튼. 비록 한국에서 8,000km 떨어진 이곳이지만 한국처럼 생활하기에 무리가 없을 만큼 한국적으로 살고 있었다. 우리의 하루 일과는 그랬다. 한국 음식점인 뚝배기에서 순댓국을 한 그릇 먹었다. 한국에서도 다니지 않았던 당구장에 갔다. 15km 떨어져 있는 당구 클럽에 갔다. 진저에일을 마시며 당구 내기를 했고 진 사람은 게임 비용으로 약 40배에서 50불 정도를 냈다. 집으로 와서는 한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잠에 든다. 다음 날에는 순두부집에 왔다. 해외에 살지만 한국 방송에 한국 음식에 한국 노래를 들으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 가끔 한 번씩은 이렇게 정말 캐나다에 왔음을 느낄 때도 있었다. 바베큐 그릴에 구운 1인 1스테이크 with 아스파라거스. 한동안 계속 내리던 눈이 그쳤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 느낌이 좋다. 어느 정도 집 정리가 마무리될 즈음
난 오늘부터 거의 500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의 우체국, 주유소, 리커스토어, 편의점이 있는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다. 60대 할머니인 고용주는 한국에서 내가 오기를 기다렸고 나도 이곳에서 빨리 근무를 시작하길 바래왔었다. 고용주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건물주였고 다 팔고 와서 지금은 이곳에서 살고 있고, 친구들은 한국에서 지금 은퇴해서 놀러 다니고 있다고 가끔씩 자기를 한탄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기부를 참 많이 하고 살고 있다고 매일매일 자랑처럼 얘기하기도 했다. 왜 나한테 이 이야기를 했는지 이유는 모르겠다. 나는 스케줄 근무고 캐네디언 여성 두 분과 교대 근무를 한다. 그 외 고용주와 고용주 가족, 고용주와 가까운 친척들도 가끔 교대하며 일한다. 처음 보는 캐나다 우체국 업무를 배우고 복권, 담배 이름을 외우고 주유 입력하는 법, 리커스토어, 그리고 편의점 업무를 하나씩 배우며 새로운 일터에 적응해간다. 모든 게 새로운 환경, 언어부터 화폐부터 다른 환경, 일을 하면서 처음 보는 돈, 루니와 투니, 처음 보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한국인인 나를 신기해했고 역시 친절한 헬로의 나라인 만큼 사람들이 서스럼 없이 인사하고 다가온다. 한국 이름인 현을 마을 사람인 손님들에게 말해주었더니 켠이라고 발음한다. 어려운가 보다. 영어 이름이 하나 필요했다. 폴 스미스 머니클럽이 있었는데 거기서 따와서 그냥 폴로 했다. 옛날 사람 이름이냐고 놀렸지만 폴이 맘에 들어 그냥 했다. 점점 출근길이 익숙해질만도 한데 아직도 갈 때마다 긴장이 되곤 한다. 에드먼튼으로 오는 비행기에서도 밖이 하였는데 첫날 이후로도 눈이 엄청 자주 오는 것 같다. 나의 출퇴근 거리는 편도로 대략 100km. 100km의 속도로 1시간을 가면 일터가 나온다. 다만 문제는 100km의 속도로 달릴 수 없다는 것. 요새 일주일에 4일은 눈이 오고 기온이 낮아 100km의 속도는 위험하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한국에서 출퇴근하면서 평택화성 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 좀 밟아본 사람이자 카트라이더에서 빌리지 손가락을 마스터한 무지개 장갑이야. 자, 나의 드리프트 실력을 보여줄게. 캐나다 도로야. 앞차와 진짜 부딪힐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앞차도 같이 미끄러지고 있어서 부딪힐 염려는 없어. 정말 부딪힐 것 같아서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웰컴 투 또랑이야. 차가 또랑에 빠진다고 해서 마리오 카트처럼 차가 제 위치로 다시 돌아오지도 않는다. 눈이 많이 내려 당장 빼지는 못하고 눈이 다 그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다음날 출근할 때 보면 또랑에 있던 차가 눈에 파묻혀 차가 없어져 있다. 장난 같지? 리얼 팩트다, 팩트. 보통 일터에 도착하면 눈 상태가 이렇다. 가장 먼저 하는 업무는 제설이야. 차량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 자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눈이 수시로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고, 기온이 낮아 바로바로 넉가래로 치우지 않으면 녹아버린 눈이 금방 얼어버린다. 한번 얼어버린 눈은 쇠꼬챙이로 깨야 해서 일이 커져. 그 외의 업무는 사실 영어도 회사에서 쓰는 비즈니스 단어까지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생활 영어, 대화, 그리고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기초적인 부분이라 쓰는 영어도 정해져 있고 어려울 건 특별히 없었다. 한 주 정도 일을 배우며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하며 지내니 친한 지인 친구도 생겼다. 매일 아침 오는 이 친구는 나를 마이 프렌드라고 불러줬고 참 사람이 나이스했다. 매일 아침 다운타운으로 친구와 카풀로 출근을 한다고 했다. 맨날 가게에 들어오면 하우 직원이라고 인사한다. 하우 직원. 하우 직원. 나는 토익 리스닝을 100문제 중 95문제까지 맞춰본 사람이야. how 의문사, 어떻게, 워즈건, 수동태 같기도 하고, BPP. 그렇지. 왜 근데 동사원형이 아니지? 너 어떻게 가게 되었냐는 말인가? 영어는 해외에 나와서 해석을 하지 말라고 했다. 나의 옛 토익 선생님 말씀이 떠올랐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라고 했다. 어쨌든 항상 그 친구가 오면 똑같이 How was going이라고 화답해줬다. 나중에 알고 난 뒤에는 집에서 벽을 찼다. 그게 How was it going이었다. 어떻게 지냈어? 매일 아침 신문을 가지러 오는 할아버지, 그리고 나와 이름도 똑같이 폴이고 푸근한 인상의 동네 형 같았던 폴, 그리고 1일 1택배 하던 여성분부터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와 담배와 술을 엄청 많이 사갔던 원주민 아주머니까지 그 소박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좋았다.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욕심 없이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를 느꼈다. 가끔 눈이 많이 오거나 출퇴근이 확실하지 않거나 처음 다루는 것들에 가끔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곳이 마을 사람들의 중요한 판매 시설이고 내가 2년 동안 생활하며 영주권을 딸 곳이라 생각해 뿌듯함을 느끼며 최대한 열심히 일했다. 드디어 이삿짐을 받을 시기가 되었는데 이때 당시 포스트 오피스 파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짐을 받는 일정이 계속 지연되었었다. 마침내 연락이 왔고 이삿짐의 통관을 위해 캘거리를 방문해야 했다. 대략 3시간 정도 걸렸고 첫 장거리 드라이브였지만 새로운 곳을 가본다는 것에 이마저도 설렜다. 레드디어에서 잠깐 머물면서 점심으로 감튀 맛집에 들렀다. 먹다가 물릴 정도로 양을 많이 준다. 역시 북미 인심이다. 에드먼튼으로 돌아왔고 드디어 이삿짐이 도착했고 다시 일을 하면서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이삿짐을 정리했다.
캐나다에서 킹사이즈 침대를 구매하려면 꽤 많은 비용이 들어서 한국에서 들고 왔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다시 출퇴근을 하면서 한동안은 한국마트에서 구매해 놓았던 가뚜기 몇 분 요리와 김 하나로 대충 끼니를 때웠다. 가끔 마트를 못 들릴 때는 근처에서 구매했던 중국 라면에 도전했다. 고춧가루와 고추기름이 굉장히 많은 라면이었고 그날은 굶었다. 혼자 지내는 남자가 제대로 챙겨 먹을리 만무하다. 족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다이어트가 되고 있었고 오늘 하루는 영양 보충을 위해 잘 챙겨 먹기로 했다. 파절이를 만들기 위해 좀 커 보이는 파도 구매했다. 파 맛이 굉장히 많이 났다. 사실 얘는 파를 닮은 릭이다. 삼겹살도 최대한 기름이 없는 고기로 고르고 또 그 유명한 알버타 소고기도 섭취했다. 다음 날에는 평소 먹고 싶었던 버킷리스트에 도전했다. 집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치킨포유라는 치킨집이었고 여기에서 이렇게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 있다는 거에 정말 감사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이 가게의 치킨 강정을 한번 드셔보길 추천한다. 김치 드릴까요? 먼저 물어봐 주시는 친절한 사장님까지 자주 방문할 이유가 충분한 곳이었다. 오늘도 출근길엔 소복이 눈이 쌓여 있었다. 운이 좋으면 눈길 위에서 논이는 동물까지도 볼 수 있다. 오늘 하루도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넛가래로 눈을 참 많이 쓸었다. 쓸어도 계속 내린다. 또 며칠 무릎 위가 부어올라서 다음날 병원에도 다녀왔고 진단서도 끊었다. 퇴근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내리고 있다. 잠시 마트에 들려서 Turn right. Then turn left on Currents Drive Northwest. Turn right. Turn right. 집으로 왔고 집에도 소복히 눈이 쌓여 있었다. 노곤해서 잠이 들었고 신발을 들여놓는 걸 깜빡했다. 지읒됐다. 어느새 연말이 다가왔다. 12월인 연말에는 플라이어 풍년이다. 매일매일 많은 양의 플라이어가 우리 우체국으로 들어오고 우체통에 편지와 함께 나눠 넣는다. 대략 기온이 낮다 보니 면장갑, 가죽장갑 2개를 끼고 야외에 있는 우체통으로 나가서 한 번에 이 많은 양을 넣기는 힘들어 30분 정도씩 나눠서 한다. 잠시 5분 정도 실내로 들어와 어른 손을 녹인 후 이렇게 여러 번을 반복한다. 일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며칠간 휴일이다. 캐나다에서 연말은 대부분이 일을 안 한다. 공휴일에 고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의 1.5배를 줘야 하고 대부분의 업장이 휴무를 한다. 휴일이라고 내가 쉴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알버타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 갑작스럽게 계획하고 갑작스럽게 출발했다. 제스퍼를 거쳐 밴프로 간다. 총거리 1000km. 아직 다다르지도 못했는데 저 멀리서 자연의 위대한 기운이 느껴진다.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대함이 밀려온다. 하찮다. 참 하찮다. 그냥 갑자기 내가 참 하찮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저 거대한 산이 나를 보고 느끼기에 그냥 저만 하나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제스퍼부터 밴프까지 거의 300km가 되는 거리에 저 높은 산이 끊이지 않고 양쪽으로 나타난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데 양쪽으로 어마어마한 저 산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거대한지 대략 가늠이 갈 거다. 혼자 하는 여행, 대충 호스텔에 2층 침대로 예약하고 짐을 대충 풀어놓고 밖으로 나왔다. 외국인이 가득 차있던 술집에 동양인은 나밖에 없다. 최대한 외노자가 아닌 여행자처럼 행동하고 구석에 혼자 앉아 햄버거와 맥주 한 잔을 들이키고 바로 나왔다. 이미 늦은 저녁이 되어 인적 없는 거리가 되어버린 제스퍼. 춥긴 춥다. 오랜 운전에도 이 밤을 그냥 보내기 아쉬운 대로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펍으로 들어왔다. 여기도 에이시아는 나 혼자. 술집 안은 굉장히 따뜻했고 코지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모닥불이 피어져 있었고 모닥불 앞에 누운 듯 앉아 위스키 한 잔 먹으며 눈 녹이는 캐나다 사람들. 기분에 취해 술에 취해 스타우트 비어 한 잔과 이름 모를 안주를 하나 시켰다. 피클 튀김이란다. 잘못 시켰다. 맥주만 마시고 밖으로 나왔다. 제스퍼의 밤은 추웠지만 내일의 설레임을 안고 잠에 들었다. 이 사진을 안 찍으면 밴프에 다녀온 게 아니니 명심해야 한다. 달리다 보면 동물들을 만나고 자연 그대로를 즐길 수 있다. 크리스마스로 아름답게 장식된 밴프 거리. 그간 쌓아온 피로를 풀기에 충분한 밴프 숲에서의 핫스프링스.
그렇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고 에드먼튼 집으로 돌아왔다. 요즘엔 그냥 기분이 좋다. 한국에서 잘 생활하고 있던 희여사와 채영이가 비자가 승인되어 드디어 캐나다로 오게 되었다. 그동안 이곳에서 혼자 지내며 유일한 낙은 영상통화였다. 한국에도 눈이 와서 너무 좋다던 채영이 곧 이곳에 오면 다신 눈타령을 안 할 것 같다. 아빠를 만나러 겨울왕국에 간다고 하니 비행기에서도 의젓하게 엄마 말 잘 듣고 따라와 주었다. 드디어 희야사와 채영이 도착. 새로운 집, 새로운 환경이 아이도 싫지 않은 모양이다. 가지고 올라가. 계단 올라가 봐. 아이가 도착하기 전에 어린이집 상담을 해놨었고 도착한 지 5일 만에 어린이집을 바로 다녔다. 어린이집 비용은 1,000불이다. 외노자 가족에겐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다. 눈이 쌓인 겨울이라 유모차로는 이동이 힘들고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혼자 지내며 몸과 마음이 조금 지쳐 있었다. 오늘부터는 아내와 아이가 집에 함께 있다는 생각에 기운이 났다. 아이를 등하교 시켜놓은 외노자는 오늘도 출근한다. 가게에는 나 말고도 캐네디언 백인 여성분 2분도 교대로 일을 한다.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 오면 고용주는 미리 퇴근할 시간 됐어 라며 캐네디언 조검원들에게 말해주며 그분들은 55분 정도부터 준비해서 59분 59초에 가게 문을 열고 퇴근했다. 일이 익숙하고 근무 환경도 좋고 이런 직장이라 캐네디언들이 오래 다니는구나. 나도 기회가 된다면 이 좋은 환경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영주권도 따고 영주권도 딴 이후에도 고용주와 얘기해서 안정적으로 여기서 계속 일을 하면서 사는 것도 좋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다. 나 나름대로 영주권 이후의 꿈같은 계획도 세워보았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나만의 생각이었다. 최종적으로 캐나다에 신고된 잘 메이킹된 이 월급 명세서의 근무 시간에 반해 내 실제 월급 명세서의 근무 시간은 이랬다.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적혀 있었던 캐네디언과 달리 나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적혀 있지 않은 날이 빈번했다. 이런 날의 나의 퇴근 시간은 고용주가 가게에 도착하는 시간이다. 갑작스럽게 시간이 변경되는 일도 많았다. 사실 정착이 마무리된 단계가 아니라 희여사와 정착 준비로 이런저런 예약을 잡아야 하는데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못 잡거나 예약을 하고도 못 가는 일이 생겼다. 오늘은 원래 퇴근이 오후 1시였고 오늘로부터 연락이 왔다. 고객들이 자주 찾는 담배를 사야 하는데 자주 가던 코스트코에 제품이 없어 다른 코스트코에 들렀다 온다고 했다. 그래서 늦는다고 했다. 네 알겠습니다 했다. 결국 담배가 없었는지 에드먼튼에 있는 모든 코스트코 지점을 다 들리고 나서야 저녁 7시 정도에 가게에 왔다. 희여사와 정착 준비로 예약하고 방문할 곳이 있었는데 오늘은 못 가게 되었다. 사실 고용주에게 나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척 조심스러웠다. 영주권을 지원해주는 고용주의 눈밖에 나는 짓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출퇴근에 관련해서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너무 컸다. 집에 있던 희여사와 채영이는 언제 퇴근할지 모르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퇴근 시간을 미리 알 수 있게 스케줄표에 적어주면 안 되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았다. 고용주는 그럴 거면 내가 캐네디언을 쓰지 왜 이렇게 영주권 수폰하면서 한국인을 쓰겠냐 했다. 얘기를 해놓고도 사실 고용주의 기분이 나빴을지 눈치가 보였다. 이 이후부터였던 것 같다. 고용주는 내가 해놓은 제설, 청소, 업무들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나는 한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캐나다로 가족을 데리고 온 가장이고 캐나다에 정착하려고 왔다. 영주권이 잘못되면 돌아갈 곳도 없기에 어떻게든 영주권이 실패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기분이 상했던 고용주의 미안하다, 잘하겠다 사과하고 고용주의 마음에 들기 위해 더 노력했지만 사실 이때부터는 어떤 일을 해놔도 이게 한 거야?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최소한의 내가 한 것이라도 오너에게 증명하기 위해 청소하기 전후 사진을 찍어놓는 게 버릇이 됐다. 3시간을 일하기 위해 왕복 3시간을 운전해서 출퇴근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나 가게에서 일은 하지만 차가 없는 고용주들의 친척들 3명을 픽업해서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내 차로 데려다 주는 일도 20km가 넘는 거리를 원래 길에서 돌아가야 하지만 물론 자비로 기름값을 충당하면서 했다. 오래 걸리는 마감과 청소를 퇴근 시간을 맞추려고 미리 시작하는 걸 고용주가 싫어해서 끝날 때 맞춰 마감을 시작하다 보니 매일 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씩 늦어져도 캐네디언과 달리 나는 초과 근무 수당이 없었다. 가게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쿨러 전체의 청소까지 나에게 시키는 걸 보니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혔었다. 나는 영주권을 따야 하니까 약간의 불합리함이 있어도 그냥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였다. 이 영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순 없다. 오늘은 그 당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고용주가 했던 최소한의 것들만 이야기했다. 이 영상은 우리가 이민한 과정을 담고 있는 영상이다.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이주공사와 이민 진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사실 고민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때 당시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며 소송까지 하려고 준비한 많은 자료가 있었고, 그 과정을 떠올리면 그때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에 다시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아직까지 손이 벌벌 떨리고 피가 끓어오른다. 당연히 캐네디언과 다를 수밖에 없는 처우는 이해한다. 나는 영주권도 없는 외노자이고 캐나다 노동청의 보호를 받기도 힘든 사람이란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냥 내가 바랬던 건 다른 캐네디언처럼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는 것이었다. 그거면 됐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웠다.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더 이상 고용주가 영주권을 지원해주지 않을 것 같이 느껴졌다. 영주권을 위해 이주공사에 지불할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이미 지불했었고, 그 다음 단계인 주정부 이민 신청이 들어가기 위해 700만원을 이주공사에 전달해 놓은 상태였다. 돈도 날리고 영주권도 지원 못 받게 될 것 같은 불안한 상황이 그려졌다. 2년 뒤를 기다려봤자 어차피 노동력 착취만 당하고 원했던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했다. 히야사와 상의 후 일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할지 고민도 해봤다. 아니나 다를까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오너가 가게로 들어오더니 생각을 해봤는데 영주권 진행을 못 해주겠다고 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던 일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어안이 벙벙해졌다. 히야사와 상의했던 대로 영주권을 지속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나도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게를 박차고 나왔다. 경황이 없는 상태로 그만두고 나온 뒤 막막함과 가장으로서 죄책감이 밀려왔다. 사실 이때 느낀 감정은 억울하고 분했다. 내가 한국인인 게 후회되기도 했다. 같은 중국인들은 서로 못 도와줘서 안달인데 한국인은 그러지 못하는 게 못내 안타까웠다. 물론 캐나다에 좋은 고용주들도 많다. 한국 사람이면서 새로운 터전으로 도전하는 새내기 한국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오너들. 하지만 캐나다에 몇 년 있으면서 주변에 평범하지 않은 고용주들을 만나 고생한 지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사실 나도 어찌 알았으랴. 내가 한국에서 캐나다 넘어오기 전에 말로 듣기만 했었던 이런 업주를 만나 영주권 실패자가 될 줄은 몰랐다. 결국 이민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온 캐나다에서 온 지 2달 반 만에 돈 1,000만원도 날리고 영주권도 날아갔다. 주정부 이민 신청이 들어가기 바로 전날이었다. 주정부 이민 신청이 들어가면 700만원도 날릴 것 같아 바로 법무사에 연락을 해서 주정부 이민 신청 접수를 하지 말아달라 이야기했다. 그렇게 집에서 히여사와 우리의 다음 계획에 대해 고민하느라 며칠 밤을 잠을 못 이루었다. 하루아침에 직장도 수입도 다 잃었고 막막했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상황까지 생각도 했었다.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 당시엔 지금 이걸 느끼고 깨우치는 시간도 아까웠다. 나는 클로즈 워크 퍼밋, 히여사는 오픈 워크 퍼밋. 다만 클로즈 워크 퍼밋은 즉 그 허가된 업장에 한해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내가 일했던 그곳 외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일을 할 수 없다. 현재 상태는 즉 체류만 가능한 방문자와 같은 상태. 무직자가 된 나는 그 당시 한국 커뮤니티의 사이트를 찾아봤고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사이트에서는 캐시잡이 많이 올라와 있었다. 그래도 차마 이건 아니다 싶었다.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유튜브를 하게 되었다. 그 당시 돈벌이라도 될 수 있다면 뭐라도 해야 했기에 C4D라는 3D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했다. 그리고 키즈 애니메이션 유튜브를 개설했다. 사실 이 유튜브로 수익을 내려고 한 9개월간 발악했었다. 다행히 히여사가 에드먼튼으로 들어온 직후에 오픈 워크 퍼밋으로 일을 하기 위해 한국의 치기공 교육기관인 스마트덴에서 배워온 기술로 여러 치기공소에 이력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였다. 히여사 또한 마냥 기다릴 순 없었다. 히여사 또한 유튜브에 도전했다. 사실 히여사가 나보다 유튜브는 선배다. 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애나입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이며 정착한 지는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제 일상을 일기 형식으로 남겨놓고 유튜브라고 쉬웠겠냐? 수입이 없고 통장이 되어갈 것만 같은 불안함이 밀려올 때쯤 마침내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다. 히여사가 캐나다에 온 지 2달도 안 돼 스시집에 취업을 한 것이다. 적은 수입이었지만 당분간 통장에 자금을 까먹는 걸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을 것 같다. 대학교 근처에 있는 스시집이었는데 나름 성실히 배우며 일했다. 어느 날 하루는 캐셔를 보고 있는 히여사에게 백인 대학생이 주문을 하면서 여성 비하와 관련된 인종차별을 하기도 해 처음으로 인종차별을 겪어보았다. 속상함에 히여사와 술을 한 잔 기울이며 위로해줬던 기억이 있다. 스시집이 익숙해지려 할 때쯤 미리 치기공 이력서를 제출했던 곳들 중 한 치기공소에서 연락이 왔다. 면접을 보았고 히여사가 한국에서 배워온 치기공 이력이 어필이 되었다. 에드먼튼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밝은 빛을 본 기분이었다. 다음 주부터 다운타운에 있는 치기공소로 출근을 하게 되었다. 항상 영주권이 잘못된 이유로 가장으로서 죄책감이 있었는데 생활력 강하게 이겨내준 히여사가 너무 고마웠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려고 한다.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 우리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을까?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또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 다음 편도 만관 부탁드려요. 빠빠이. 첫 영상이라 구도나 각도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아직은 어설프지만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족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